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뉴스 댓글은 정말 사람들의 목소리일까? 파트 2 발표를 진행할 이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과 같은 걸 한번 진행해보자 해요.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릴 텐데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이렇게 한 손, 한번 이렇게 모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내리시면 안 돼요. 저 계속 손 들어주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지 않는다. 손 내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나는 온라인 뉴스는 보는데 댓글은 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손 내려주세요.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사실 계속 손을 들고 있는 편이에요. 네, 모두 손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문장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걸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일 첫 부분인데요. 헌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 미드 뉴스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The simple truth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the democracy than a well-informed electorate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어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잘 전달받은 유권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권자는 바로 우리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가 정보를 잘 전달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그 자체보다는 댓글이 그래도 사람들이 쓴 거니까 좀 더 때묻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쓴 그 소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서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물음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댓글이 덜 때묻은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서 쓸모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네이버 웹툰에도 등장을 해요. 이게 작년 파이콘에서 인트로 때 사용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이버 원료 웹툰 꿈의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거를 대처할 때 기사를 내리라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는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시민들은 본문보다 댓글을 더 믿는 편이니까 댓글을 조작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문보다 댓글을 더 믿고 있는 그런 게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그 댓글이 뭔가 정말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라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터넷에서의 그런 댓글들은 정말 우리의 세상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냐라는 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간단한 디스클레이머를 넣을 텐데요. 정치 사회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내용은 정치 사회적 내용을 다뤄보자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의 발표자 그리고 파이콘의 입장과 그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소셜 데이터, 소셜 댓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돼요. 소셜 데이터를 본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현상 등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루머들이 떠돌고 거기서 어떤 게 팩트인지, 혹은 이제 얼마나 폴리티컬 바이어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보는 댓글들이 표본의 추출로서 정말 우리 사회를 대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한편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판으로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린 개발자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개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 분석은 사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제가 이 두 문장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있어요. 100개는 사람이 볼 수 있다. 하지만 100만 개는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이제 기계도 할 수 있다. 물론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때 한정이지만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휴먼 스코어를 막 뛰어넘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데이터만 충분히 잘 가공되어 있다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보다 혹은 사람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일이다 하면은 보다 자동으로 사람이 일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대규모 스케일이라면은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데이터는 뉴스 그리고 댓글,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예요. 생각보다 뉴스 그리고 댓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사를 예시로 보면은 이 기사의 헤드라인 부분인데요. 언론사, 기사 제목, 기사가 작성된 시각을 비롯해서 그 기사 아래에 있는 독자들의 감성 그리고 추천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한편 댓글의 경우에 좀 더 다양하게 데이터가 있는데, 댓글의 순위, 댓글이 누가 작성한 작성자, 댓글 작성한 시각, 댓글의 내용, 공감수, 비공감수, 그리고 대댓글 수, 그리고 그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하나의 이슈예요. 사실 로컬에서 우리가 말하는 웹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잘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대규모 스케일로 그리고 자동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맥북을 켜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서버에서 동작을 하게 돼야 되고, 저는 그 서버에서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AWS 클라우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버리스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AWS 서버리스 람다 서비스와 S3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 발표에서 진행했던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댓글 그 기사 목록을 쭉 넣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저 AWS 서버에서 저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다 자동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요. 올해 진행하고자 했던 프로젝트는 매일 모든 댓글을 보기 위해서 저장 이슈 그리고 크롤링 이슈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댓글 많은 랭킹 뉴스에 해당하는 뉴스를 일별 데이터, 즉 주식으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종가 데이터를 모으는 일간 마지막 정리 데이터를 모았고요. 또 하나는 주식 가격에서 10분 단위로 보는 것처럼 매 10분마다 네이버 랭킹 뉴스에 있는 댓글을 모두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자동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와치와 그 저 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자동으로 수집을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모은 로 데이터는 제이슨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고 보다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팍회라는 파일로 변환하는 걸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AWS의 세미 서버리스인 AWS 글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인 데이터는 저 정도 양인데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모으는 일종의 종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50GB가 압축되어서 10기가 정도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10분 단위로 모으는 댓글 데이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본 데이터의 분량을 제가 추정만 할 수 있고 그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일주일마다 자동으로 지우는 걸 제가 돌려놔서 결과적으로 압축된 데이터는 현재까지 282GB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약 한 2테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통계 분석,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EDA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게 존재하는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한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 기존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어떨 건지를 예측을 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머신러닝에 넣는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만, 어쨌든 머신러닝과 통계적 접근 모두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봐서 어떤 항목을 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접근 가설을 세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볼 건지 아니면 일부만 선택적으로 볼 건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어서 유의미한 피처를 자동으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특히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런 소셜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댓글의 본문 같이 텍스트 부분인데요. 이런 텍스트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접근 방식으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이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피처로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세 장의 슬라이드에서 통계, 그리고 통계적 접근 방법,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해 드렸던 게 피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어떤 피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그걸 알아볼게요. 근데 피처를 선정하려면 우리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 종류는 크게 4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형 데이터예요. 숫자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인데요. 좋아요, 싫어요 수, 대댓글 수, 그리고 댓글의 단순위, 그리고 댓글의 랭킹, 베스트 댓글 순위, 그리고 공감의 비율 같은 게 숫자로 표현 가능하니까 너머릭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간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되거나 순서와 관계된 데이터예요. 댓글을 언제 썼는지, 기사가 쓴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빨리 썼는지,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혹은 하루에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다는지, 이런 시간이 관련된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그 자체로 데이터가 되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즉 NLP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꽤 상승하게 돼요. 데이터 종류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말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 사람이 누구인지 현실의 누군가와 매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쓴 거를 시간 순으로 추적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최근에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2019년 7월 중순부터 네이버에서 유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데 바로 한 달 전부터 네이버에서 이거를 유저 데이터를 긁어올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전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간단하게 데이터 총량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모았던 데이터가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저 랭킹 뉴스 댓글 많은 섹션 내에 그 댓글 많은 랭킹 순서가 있고 섹션별로 각 30개 기사가 매일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총 7가지 섹션, 8개지만 포토 섹션을 제외했기 때문에 7개 섹션 내에 있는 30개 기사, 맥스 21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일간 데이터는 댓글 약 5천만 개 이상, 그리고 유저 수는 170만 명 이상으로 하루 약 20만 건 댓글 데이터가 있고요. 단 모든 뉴스, 네이버에 있는 모든 뉴스의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댓글 많은 랭킹 안에 들어간 뉴스의 댓글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얼마나 많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저기 제일 왼쪽 그래프,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001 연합뉴스인데요. 연합뉴스가 뉴스도 정말 가장 많이 내고 그에 따라서 댓글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뒤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등이 잇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앞에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같이 볼 때 생기는 피처들이 있어요. 베스트 댓글 같은 경우에는 랭킹을 세우는데 이 랭킹이 기사별로 댓글을 묶어서 거기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경우이고요. 유저가 댓글 다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그 하루에 한 사람이 단 댓글을 모두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댓글 사이의 시간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는 존재를 하지만 그거를 한번 가공한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피처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수치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다루기가 쉬운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편 그 외에도 텍스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그 댓글의 단어를 살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댓글 안에 URL이 포함되어 있는가, 즉 링크가 있는가, 혹은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유저가 얼마나 긴 댓글을 쓰는가.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더 다양한 피처들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면은 가설을 세워봐야 돼요. 어떤 패턴의 유저를 볼 수 있을지 말이죠.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유저들이 혹은 저 댓글이 어떤 댓글인지 어떤 유저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사실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네이버가 이 유저는 이제 이런 유저다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 유저가 현실의 유저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테스트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다면은 여기 혼자 동떨어져 있는 유저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휴먼 직접 라벨을 붙여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혹은 이 댓글은 어떤 댓글이다라고 적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따라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다라는 댓글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이슈로 좀 더 극단적인 댓글들을 찾자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다음과 같이 수량, 내용,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나라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웃라이어들을 찾는 거였어요. 아웃라이어를 찾는 거는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갑자기 혼자서 툭 하고 튀는 이런 친구들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처를 X축, Y축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고 이 축으로 사람들을 쭉 세웠을 때 어떤 유저가 툭 하고 튄다면은 이 유저는 아웃라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폴리티컬 바이어스,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피처를 잡고 피처를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걸 피처로 축을 세우고 나서 아웃라이어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웠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댓글의 URL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경우, 혹은 이제 평균 문제열 길이가 긴 경우, 댓글 300자리 꽉꽉 채워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유저별로 다양한 워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댓글을 몰아서 쓰거나 일상적으로 댓글을 쓰거나, 혹은 이제 얼마나 댓글에 빨리 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댓글 빨리 다는 경우에는 빨리 단다라는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에 다는 경우, 혹은 사람이 댓글을 달고 그 다음 직후에 바로 댓글에 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댓글들을 파이썬과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여러 특징을 알아봤고 이제 결과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URL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그래서 댓글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HTTP 링크를 갖다 붙여도 클릭도 안 되고 터치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직접 복사를 해서 인터넷 창에 갖다 붙여야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저 엔게이지먼트를 요구하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RL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URL을 얼마나 많이 달고 있냐라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URL 다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0%에서 100%까지 찾아봤을 때 0%가 너무 많아요. 0%가 지금 하늘을 뚫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아서 1% 이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비율 1%부터 100%까지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만 보아도 저기 가장 오른쪽 100%에 가까운 게 누가 봐도 아웃라이어다라고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URL 댓글은 전체 댓글 중에서 이제 URL 댓글은 약 4만 개 정도가 달려 있고요. 전체 댓글 중에서 0.1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URL 비율이 1% 이상인 유저 수들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가 있고, 한 번이라도 URL을 가져다 쓴 경우도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한편 이제 댓글 중에서 URL 댓글 비율이 그러니까 댓글의 단수가 이제 분모가 되고 URL 댓글이 분자가 될 경우에 이 URL 레이셔를 기준으로 유저별 댓글을 개수를 로그 스케일로 찍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는 그런 약간 전형적인 로그 스케일의 그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기 이제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실제 어떤 댓글이 있는지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청와대 청원 그 URL을 가져와서 청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정 기사 혹은 매체로의 그런 리다이렉션, 여기로 들어가 봐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너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데 사실 팩트는 이렇다라고 팩트 체크성 URL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댓글을 길게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댓글 쓸 때 최소 글자 채우는 것도 귀찮은데 300자를 꽉꽉 채워서 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사실 댓글을 달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저게 300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300을 쓰면은 맥스를 다 쓴 거죠. 그래서 그 이내에서 유저들이 얼마별로 유저별로 얼마나 평균 문자의 길이가 긴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유저별 평균 문자 길이를 살펴본 건데요. 50글자 이내로 평균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60%가 넘었고 100 이하로 할 경우에는 8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잘 보시면은 저 오른쪽 끝에 혼자서 툭 올라가 있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측 아래 부분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평균 길이 250 이상으로 확대한 그래프인데요. 250으로 보아도 290에서 300이 확 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제 여기 QR코드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유저들이 그럼 어떤 댓글을 쓰고 있냐? 살펴보면은 정치적 내용이 굉장히 긴 댓글을 쓰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을 굉장히 자주 다는 그런 경우도 보여요. 근데 이런 긴 댓글을 다는 유저들은 그럼 얼마나 많은 댓글을 쓰고 있나라고 살펴봤죠. 그래서 댓글 평균 길이가 290 이상인 유저들의 댓글 개수를 찾아보니까 14,000개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고 이 유저 수는 약 5,000명 안쪽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저 오른쪽의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비슷한 말을 하는 아웃라이어였어요.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댓글을 달 때 매번 새로운 타이핑을 해서 단다면 매번 새롭게 달 텐데 똑같은 말 혹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댓글을 단다면 항상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저별로 사용한 단어 목록을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2019년 6월 첫 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카카오의 그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해서 단어를 잘라서 사용을 했고 사이킷런의 TF-ID 벡터라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사람이 댓글을 쭉 하고 쓰고 그럼 그걸 일자별로 모은 다음에 이 사람이 쓴 단어들의 토픽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물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제가 한 주치만 해서 그래프로 그린 이유가 이게 한 달치 혹은 1년치로 돌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실제 사용자들을 케이스로 나타내 보면 이게 사용자 유저 아이디고 오른쪽에 그 사용자가 사용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어떤 단어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용자들이 사용한 단어 패턴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특성의 사용자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해보려는 게 아니었고요. 자, 이런 토픽들의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쓴 댓글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였냐? 이 두 개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댓글은 많이 쓰는데 토픽은 개수는 진짜 적어요. 그러면은 아웃라이어가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토픽 개수 나누기 댓글 수의 비율이 적은 아웃라이어를 찾고자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살펴보면은 다 0에서 5 사이에 몰려 있어요. 일반적인 유저들도 0, 5 사이에 몰려 있고 한편 이제 토픽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찾는 유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저별로 1단위 혹은 1단위에서 같은 혹은 비슷한 문장을 쓴 경우를 살펴보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즉 유저가 쓴 댓글 사이에 그 댓글의 그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와 같이 비슷한 문장을 찾는 것도 저희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그 두 댓글이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같은지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은데 문제는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글자를 얼마나 바꾸면 되나라는 얼마나 글자를 바꾸면 두 댓글이 같아지나를 확인해 보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도 역시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방식도 제외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 단어를 갖냐라는 걸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댓글을 토큰 단위로 단어 단위를 잘라주고 그 단어 사이의 유사도 비교를 자카드 디스턴스 혹은 블루 스코어로
통해서 비교를 해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월드 임베딩 그리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댓글 문장이 나타내는 벡터를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보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는 유저들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는 코어 NLP와의 맥캅을 사용을 해서 단어를 잘라서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위아래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고요. 혹은 일부 단어만 다음과 같이 바꿔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7은 7과 같이 일부 단어만 그냥 자동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한편 이제 캐릭터 단위로 블루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유사도 탐지에서도 이 두 개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저 괄호친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일종의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문장을 임베딩하고 나서 그 두 문장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면은 두 문장이 실제로 단어가 다르더라도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의 의미가 얼마나 비슷한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완전히 문장의 글자가 같진 않지만 비슷한 문장들을 잡기도 하고요. 한편 앞선 분석들은 이제 하루에 한 유저들이 쓴 댓글만 기준으로 살펴본 건데요. 한 유저가 아니라 전체 댓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계정, 즉 같지 않은 유저가 같은 혹은 비슷한 댓글을 쓴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하루에도 몇백 명의 유저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은 위아래 유저 네임인데요. 유저 네임이 분명히 다른데도 저기 별표되어 있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댓글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완전 그 단일 유저를 기준으로 동일한 것만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단위로 유저 모두 대 모두로 비교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유저들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유저들 간에 비슷한 내용을 쓰는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네트워크를 그려봐야겠죠. 비슷한 말을 하는 유저들을 모아봤으니까 해당 유저들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유저 간이 연결된 거를 한 번 연결이 되면 카운트 1이라고 하고 이게 10번 이상 연결된 경우 이 네트워크에 나타나도록 그려봤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지금 중간에 가장 모여 있는 경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이 유저들 어떤 유저들인 것 같으세요?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 중앙에 몰려있는 그룹은 강다니엘 응원 그룹이었어요. 강다니엘이 잘 되기를 너무 원하니까 팬들이 비슷한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자동으로 걸린 거예요. 강다니엘 잘 되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걸렸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거 외에도 좀 더 많은데 QR코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접 어떤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하는 유저 그것도 살펴봤는데 그것도 외에도 다른 아웃라이어들도 있었죠. 이번에는 손이 눈보다 빠른 아웃라이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건 아까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을 다는 경우 혹은 유저가 댓글을 달고 나서 그 직후 댓글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을 다는 거예요. 뉴스가 아침에 올라오는 시각은 보통 새벽 6시 30분에서 50분 이 사이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 사용자들이 댓글에 바로 단다.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제 입장에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거를 1시간 댓글이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댓글이 올라오기까지 1시간 이내인 유저들을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제 예상처럼 엄청나게 튀는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빨리 댓글을 단다라는 거는 큰 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N초 이내에 댓글을 다는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했죠. 근데 사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댓글을 달고 바로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댓글과 답글은 60초 이내에 한 번씩 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경고창을 띄워주더라고요. 실제로 60초가 지나야만 새 댓글 그리고 답글을 달 수 있고요. 그래서 타임 델타를 계산을 해서 댓글 첫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세 번째 댓글 그리고 이 댓글 사이의 간격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단 댓글들이 얼마나 많나 해서 찍어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60초가 끝나자마자 댓글에 다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 사이의 간격이 딱 60초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인데요. 배댓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냐입니다. 배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한 번 배댓이면 영원히 배댓인지, 그리고 댓글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댓글 많은 기사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즉 매 10분 간격으로 모은 데이터고요. 기사가 랭킹 많은이라는 랭킹 뉴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10분 간격으로 모두 데이터를 가져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면 좋아요 수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댓글이 생겼다가 사라졌는지 이런 거를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루치 데이터를 예시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오전 7시 20분부터 시작해서 00시까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이게 잘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 랭킹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그 전날에 있던 그 댓글이 사라지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기사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댓글의 수가 한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댓글이 변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댓은 순위가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초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순위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바뀌는 댓글은 어떤 댓글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말 순위가 매우 치열하게 바뀌는 케이스에서 저기 하늘색 그래프가 하나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베스트 댓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 댓글이 도대체 뭐 하는 댓글인가 살펴봤더니 저런 식으로 어떤 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응원하지 않는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한편 이런 케이스 말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 뉴스는 이제 일본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본 이슈에서 처음에 10개 베스트 댓글이 전부 정부 비판적인 댓글이었다가 7시에 올라왔을 땐 그랬다가 10시가 지나면은 1등부터 5등까지는 그대로인데 6등부터 10등까지는 댓글이 정부 옹호하는 댓글로 베스트 댓글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제가 저 댓글들을 직접 보고 이건 정부 친화적인 것 같아, 저건 정부 비판적인 것 같아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렇게 판단인데요. 이런 케이스를 직접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동으로 보려면은 다른 게 필요해요. 바로 자동화된 폴리티컬 바이어스를 찾는 거죠. 이때 제가 바로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고, 가설을 여러 개를 세워봤어요. 키워드 방법으로 찾아보는 방법, 문맥상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정책을 지지하는 것, 결국 이건 글 내용을 보고 나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혹은 특정 정당 혹은 정책을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때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피처를 뽑아냈는데요. 한편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라벨링 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댓글을 보고 이 댓글은 누구 편이다 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한편 라벨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루에 20만 개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걸 제가 직접 라벨링을 하고 있다? 당연히 불가능해요. 따라서 좀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높은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베스트 댓글이 이제 좋아요가 많으니까 유저들 공감을 많이 받은 거고, 즉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이 댓글이 굉장히 좋은 레프레젠티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19년 7월자 기준으로 베스트 댓글을 잡아서 약 5만 개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근데 여전히 5만 개는 직접 라벨링하기에 너무 많은 데이터죠. 실제로 라벨링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하루에 2,000개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날 저녁은 정말 제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5만 개는 하려면은 한 달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편한 라벨링을 위해서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비슷한 거를 추천해주는 태깅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라벨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대충 라벨링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설을 제가 세운 거는 사람은 잘 바뀔지 않을 것 같아 였어요. 한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였는데요. 그래서 여러 댓글이 보수 혹은 진보로 라벨링된 사람의 댓글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약간 보수 친화적 혹은 진보 친화적, 특정 당 친화적인 게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워본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댓글을 달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실 이 직접 라벨링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진행을 해봤어요. 폴리티컬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치 글들을 가져와서 정치 섹션의 제목을 가져와서 그 긁은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봤어요. 데이터셋은 이제 정치적인 평양이 심한 곳에서 댓글 제목 3만 개, 2만 7천 개 정도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모델 쓰는 거니까 최신 모델 서버처에서 벌트를 가져다 써봤어요. 성능이 근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트레인 애큐러시가 90에 0.90, 그리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0.88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렇게 스코어가 높으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댓글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안 좋아요. 정말 성능이 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거를 보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목 스타일이랑 댓글 스타일이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기사 생각만 해봐도 제목은 굉장히 팩트만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데 댓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른 그리고 오타들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방식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벨링 최대한 줄여서 해보자. 아까 전에 세웠던 가설, 온라인에서 사람 성향 그렇게 잘 바뀌지 않을 거다, 페르소나 그대로일 거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N명 이상의 유저들을 라벨링을 하고 이 유저들의 데이터를 쭉 끌어와 보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아웃라이어의 몇 번 이상 된 탐지 데이터도 같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모델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기존에 탐지된 유저와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굉장히 제가 실제로 봤던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앰플리파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라벨링 한 거를 그룹바이해서 이 목록을 한번 세워본 건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유저 같은 경우는 제가 라벨링한 한 2,500개의 댓글 데이터 중에서 1이라고 라벨링 된 댓글이 무려 26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저 같은 경우는 민이 1에 가까우니까 좀 더 보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 사실은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완전 추정인데, 그리고 1이 가까우면 보수에 가까울 것 같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 사람은 진보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순전히 가설입니다. 실제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만 6개 나와 있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500개를 랜덤 샘플링해서 라벨링 해봤을 때 보수 대 진보 비율이 약 7대 3 정도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쓴 2019년 1월 1일자 데이터부터 모두 챙겨와서 가져와 봤을 때 댓글 단 비율은 약 9대 1에 해당했습니다. 진보의 댓글이 굉장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라벨링 돼 있는 게 바이어스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트레이닝 하려면은 언더 샘플링이 필요한데 이때 29,000개를 다 쓸 수는 없고 수량의 적은 3,000개에 맞춰서 내려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 유저가 댓글이 적으니까 그러면 진보 사람들 좀 더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진보 뉴스랑 그러면 보수 뉴스에 댓글이 달리는 성향이 다를까? 사실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보수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 대부분 보수라거나, 이건 가설이에요. 지금 전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본 거죠. 아직 연구 진행 중인데 결국은 필요한 거는 사실 보수 진보 클래시파이어 혹은 그 더 다양한 보수 진보 중도 혹은 장별로 되어 있는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보 뉴스의 댓글들이 좀 더 라벨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약 1만 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알고자 하는 거는 유저의 성향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유저를 태깅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웃라이어들을 찾는 그 모델들, 그것들을 매번 데이터에서 제가 직접 그 파이썬 주피터 코드를 돌리면서 확인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쌓는다고 해도 SQL을 매번 가져다 쓰는 것도 일이겠죠. 그래서 웹에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들이 가져다가 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고와 뷰제이스를 사용을 해서 기초 분석 모델을 저장을 하고 다른 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다라고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만약에 사용자들이 이 태그를 달면 달수록 이와 비슷한 유저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유저들이 이런 유저들인데 이 유저들로 태깅하겠어요? 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일종의 추천 시스템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태그된 유저별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주고 새로운 데이터가 일정 이상이 되면 새로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 늙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회예요. 그래서 꼭 필터 버블의 이슈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하나 보는 것 대신에 자동화된 작업으로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역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필요하고요. 개발자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발표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저에게 최근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일단 크레딧으로 제 연구를 같이 진행해 주신 UT의 박덕근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주재걸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차명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 개인적인 사소한 이슈인데요. 제가 저번 주 카이스트를 넣었는데 서류 1차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연구하는 NLP 혹은 소셜 데이터를 연구하는 랩을 추천해 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